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질병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입니다. 저자는 데라다 다케시,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신피로는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성염증, 저혈당,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 5가지 현상이 보조인자 3종, 즉 미토콘드리아, 신경 전달물질,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내 환경을 황폐화하며 간의 해독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질병을 일으키는 만병의 근원 원인입니다. 이들 근본 원인 5가지는 식사와 운동, 수면이라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근본 원인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식사, 운동, 수면의 비법을 알고서 생활습관을 보완해 나가면 부신피로를 개선하고 간의 해독작용과 장내 환경을 정상화하며 결과적으로 심신의 모든 불편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통해 알리고 싶은 핵심인 것이죠.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5가지 중 2번째는 저혈당입니다. 당질 제한식이나 혈당을 낮춘다고 광고하는 특정 기능성 식품 때문에 거리낌 없이 혈당은 유해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신체 활동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재료에 함유된 탄수화물 등이 소화 흡수되어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은 뇌와 신경계, 적혈구, 근육 등의 작용에서 중요한 에너지로 쓰입니다. 혈당치란 포도당이 혈액 속에 포함된 농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70 이하가 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상태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혈당이 50 미만이 되면 뇌 등의 중추신경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져서 식은땀과 두근거림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고 혈당이 30 이하로 밑돌면 의식을 상실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 5가지 중에서도 특히 저혈당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 해도 될 정도로 발병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혈당이 곧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의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사람은 혈당과 지질, 단백질에서만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당은 신속하게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고효율의 재료입니다. 이러한 재료가 모자라는 저혈당 상태에서는 효율이 나쁜 지질이나 단백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대중매체에서 당질 제한식 등 혈당을 낮추는 식단이 자주 소개되지만 혈당을 낮추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혈당이 부족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도가 바뀐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티솔 분비가 잘 되지 않는 부신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은 지질과 단백질, 이로부터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질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부신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은 당질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질 섭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나는 평소에 당질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섭취해서 저혈당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저혈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밥을 거르고 점심에 라면이나 가락국수 같은 당질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만에 혈당이 최고치에 이른 뒤 급하강을 하는데, 이처럼 혈당의 변동이 심하면 공복감과 조바심, 졸음 등의 불편을 부리기도 하죠. 이렇게 혈당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로 말미암아 저혈당 상태가 되면 혈당을 높이려고 부신에서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또한 야간에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죠. 이 때문에 HPA 축에 피드백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고 부신 피로를 야기합니다. 수면 부족 또한 질병을 야기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수면 부족은 우리가 겪는 불편 증상 중 하나로, 수면 시간을 확보한다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 환경이나 간 해독 기능을 정상화하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양 면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구리 과잉과 비타민 B6의 부족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의 전제 조건은 생체 시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개선해야 되는 생활 습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은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햇볕을 받는다. 밤에는 전등을 너무 밝게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잠자기 직전에는 야식을 먹지 않는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황금 시간대는 22시에서 2시 사이라는 주장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날짜가 바뀌기 전에 취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부신피로 환자들에게 9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아서 좀처럼 이른 시간대에 잠을 잘 수 없다면 남은 일을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받아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는 편이 효율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잠든 후에 90에서 120분 이내의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 얼마나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입욕입니다. 목욕을 한 직후에는 몸속에 체온이 올라가지만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기능이 작동해서 차츰 체온이 내려가죠. 목욕 후에 60분에서 90분이 지나 잠이 들면 몸통 체온이 낮아지고 손끝 발끝의 온도는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수면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항상성에 반하기 때문에 질 좋은 잠을 자기 어렵죠. 주말에 푹 자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면은 저축이 안 됩니다.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체내 환경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은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우리의 몸을 적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평온한 환경 변화에는 신체가 잘 대응할 수 있지만 태풍처럼 급격히 기압이 저하되거나
기온의 변화가 생기면 그 상황에 몸을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다가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침착하자.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 라며 자신을 타일러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면 좋겠지만 부신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덕스러운 날씨와 기온 변화에 몸이 대응하지 못해서 혈압이 상승하거나 맥박 호흡이 빨라지거나 위와 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욕저하, 나른함, 권태감, 졸음 등의 증상도 느끼죠. 기압이 낮으면 컨디션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저기압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증상과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주말에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 태풍이 오르나? 라든지 슬슬 장마가 시작되는구나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몸의 컨디션이 나빠질 것을 감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결당이 심하게 요동치지 않도록 식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노하우 같은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종종 느끼지만 의사로서 환자들의 저혈당, 만성염증, 수면 부족을 조절하는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와 신체 메커니즘은 원시시대 수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추위와 더위 같은 기후나 배고픔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오늘날에는 인간관계, 돈, 압박, 트라우마, 회사 생활, 일자리 등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그렇게 번잡해진 스트레스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몸이 대신 위험에 직면했는지 활동하기에 적합한 상황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교감신경을 우위에 서게 해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도로 긴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스트레스는 남에게 털어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도 환자와 상담하기가 워낙 조심스러워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면서 그 치료가 무척 어려운 편이죠. 환자와 조금씩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차근차근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의 효과.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한다. 운동의 효과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린다. 운동의 또 다른 효과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려서 그 기능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 ATP의 생산이 촉진되죠. 게다가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운동을 통한 체지방 감소는 피부 밑의 지방보다 내장 지방에서 효과가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TNF 알파가 적어지므로
이런 점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효과 3.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운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효과입니다. 마라톤 후에 맛보는 성취감이나 땀을 흘리고 난 뒤의 상쾌함은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분을 느낄 때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심신의료 분야에서는 운동이 마음의 건강에 크게 관여한다는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듀크 대학교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30분간 운동을 주 3회 하게 했더니 대부분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단 치료를 종료해보니 약물요법을 시행한 환자가 운동요법을 시행한 환자에 비해 4배나 되는 비율로 우울증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운동이 우울증 약을 먹은 것과 같다라는 그 이론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견해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원시시대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어 있으므로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죠. 즉,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거나 며칠씩 회의를 지속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내 환경 상태가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칠까요? 신경 전달 물질의 혼란은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1. 영양 부족. 2. 장내 환경의 황폐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는 아미노산, 곧 단백질입니다. 그러므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당연히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애써서 섭취한 단백질이 잘 흡수되지 않아서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인 아미노산이 모자르게 됩니다. 게다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조효소도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도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장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장내 환경의 상태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이 가진 3가지 기능 중 병원체와 독소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저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한 장은 세포들 간의 밀착 결합으로 상피세포들 사이를 빈틈없이 베어서 장내의 중금속 등 환경오염 물질, 칸디다 같은 유해병원체, 식품 첨가물 따위에 나쁜 것들이 체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소나 병원체, 몸에 나쁜 음식,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장벽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장의 내층이 손상돼서 장벽에 들어선 세포 간의 밀착 결합이 느슨해지고 물질의 통과가 수월해집니다. 즉, 본래 흡수될 수 없는 덜 소화된 단백질과 유독물질이 몸속으로 흘러들어오죠. 원래 장벽을 투과하지 못하는 소화가 덜 된 음식, 노폐물, 미생물 성분 등이 체내로 누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덜 소화된 것, 노폐물 따위가 혈류에 섞여 몸의 여러 부위에 운반되면서 몸속에 염증이 일어나죠. 이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 감염증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장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몸 안으로 누출된 병원체와 독소가
질병을 일으키는 현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 합니다. 다음은 식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은 현미가 최적입니다. 식사를 개선하려면 개인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은 현미가 좋다. 2. 콩종, 해체, 어버감. 3. 영양소 7가지는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4. 부신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되는 식품이 있다. 먼저 주식은 현미가 가장 적합합니다. 현미에는 백미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몇 배에서 몇십 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주식이라 할 수가 있죠. 다만 현미나 오트밀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5분도 현미부터 시작해 봅시다. 현미를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는 사람은 보리를 섞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에는 다양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단 보리에는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글루텐 유사물질인 글루텔린과 호르데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미에 함유된 아부시스산의 독성이나 피트산이 일으키는 미네랄 흡수 장애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부시스산은 식물의 건조를 막아주는 물질로서 모든 식물에 들어있는데 고농도가 아니면 독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미 밥에 함유된 아부시스산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의학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피트산이 지닌 항산화 항암, 해독 등의 기능이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물질에 신경이 쓰인다면 현미를 48시간 정도 물에 담가 발화시킴으로써 이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물에 담가 놓는 시간을 늘려서 밥을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콩종, 해체, 어버감은 균형 잡힌 식사의 키워드로서 예로부터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식품을 일상의 식사에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식생활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먼저 콩입니다. 콩류. 다음은 종자류입니다. 깨나 호두, 땅콩 같은 종자류. 다음은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입니다. 채는 채소류입니다. 잎줄기 채소, 뿌리 채소, 꽃채소 등입니다. 어는 어패류입니다. 버는 버섯류입니다. 감은 감자류입니다. 부신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피하는 편이 좋은 식품. 먼저 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입니다. 정제 밀가루와 우유, 정제 설탕, 카페인, 알코올과 담배입니다. 정제 밀가루와 우유, 정제 설탕은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저도 이미 부신피로가 진행 중인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이 식품을 멀리하도록 지도합니다. 카페인은 혈당을 올리고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도 촉진합니다. 특히 부신피로가 진행 중인 사람은 카페인의 섭취를 삼가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 기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 해독 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칸디다를 살균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간에 몹시 나쁩니다. 흡연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백해무익합니다. 담배에는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과 약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량의 발암물질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외래 환자 중에는 담배를 피우는데도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사가 물어보지 않으면 흡연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자 영양학적으로 보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열쇠가 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가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질들의 핵심이 되는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네랄,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단백질, 비타민 B6입니다. 미네랄 가운데서도 마그네슘과 철과 아연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 미네랄은 억제계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의 원인 중 하나가 구리 과잉이라 설명했습니다. 구리 과잉을 개선하는 점에서도 구리와 관계가 깊은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연은 과잉 섭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섭취해두고 구리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되도록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초콜릿이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재료는 억제계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며 이것의 원료는 트립토판입니다. 단백질이 잘 흡수되지 않으면 트립토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져서 단백질의 흡수 장애가 일어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6입니다. 수면 부족 해소에 필수적인 또 하나의 영양소는 비타민 B6입니다. 이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가바 등의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죠. 비타민 B6는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지만 당질의 과잉 섭취와 음주 습관은 이를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내 환경을 교란시키는 식품입니다. 먼저 밀가루입니다. 최근에는 쌀가루를 사용한 빵이나 글루텐 프리를 내세운, 즉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매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밀은 장내 환경을 교란시킬까요? 글루텐은 소화하기 어려운 단백질입니다. 또한 밀가루는 혈당을 급히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글루텐에 함유된 글라이돌핀이 중독성을 부릅니다. 다음으로 장내 환경을 교란하는 식품은 우유입니다. 칼슘의 보급수단으로 학교 급식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해온 식품이 우유입니다. 누구나 우유를 식탁에 올리는 데 익숙하지만 우유에 관한 인식이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요인으로 두 가지 증상을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당불내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세인 불내증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배탈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내 환경을 교란시키는 식품은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마가린은 물론이고 유명 햄버거 체인점의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에도 들어있는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으로 감자를 튀기면 먹음직스러운 색깔로 바삭하게 튀겨집니다. 하지만 인체에는 틀림없이 해악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산의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과 같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을 먹는 행위는 플라스틱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제당질입니다. 정제당질이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백설탕을 말하죠. 정제당질은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심한 피로감이나
기분 침체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강한 중독성은 각성제와 비슷해서 점점 더 단 것을 찾게 합니다. 장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보면 정제당질은 장누수의 큰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누수의 큰 원인이 되는 칸디다가 매우 좋아하는 먹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과자뿐만 아니라 요리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므로 완전히 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장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GMO 식품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를 만들어내는 작물은 물을 주지 않거나 햇볕을 받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해충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벌레도 싫어하는 식품을 사람이 먹어서 좋을 리 없습니다. 장내 환경을 교란하는 독소는 멀리하자. 마지막으로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켜 장에서 체내로 침입해서 각종 불편의 원인이 되는 독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대의 식생활에는 도초에 독소가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에 5가지 독소는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합시다. 1. 농약 2. 호르몬제 3. 식품 첨가물 4. 치아의 수은 충전제 5번 약. 모든 병의 원인은 만성염증, 장내 환경의 혼란, 해독 기능의 저하라고 여깁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식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저혈당에 걸립니다. 모든 질병은 이러한 근본 원인 5가지에서 비롯되죠. 저혈당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로 이어지며 부신 피로를 일으켜서 코티솔의 분비에 혼란을 주고 나아가서는 갑상생과 성호르몬 같은 호르몬의 분비 장애까지 발생시킵니다. 영양 상태가 나쁘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아서 우리 몸의 균형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장내 환경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 했던 덜 소화된 음식물이나 독소가 일으키는 장 누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칸디다를 살균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티솔의 작용으로 염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손상된 잔 점막이 복구되지 않으므로 결국 장내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 같은 증상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독소의 70%는 장에서 변으로 배설됩니다. 장내 환경의 개선 없이는 해독작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고 있어도 치료 순서가 틀려버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질병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입니다. 저자는 데라다 다케시,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신피로는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성염증, 저혈당,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 5가지 현상이 보조인자 3종, 즉 미토콘드리아, 신경 전달물질,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내 환경을 황폐화하며
간의 해독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질병을 일으키는 만병의 근원 원인입니다. 이들 근본 원인 5가지는 식사와 운동, 수면이라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근본 원인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식사, 운동, 수면의 비법을 알고서 생활 습관을 보완해 나가면 부신 피로를 개선하고 간의 해독작용과 장내 환경을 정상화하며 결과적으로 심신의 모든 불편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통해 알리고 싶은 핵심인 것이죠.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5가지 중 2번째는 저혈당입니다. 당질 제한식이나 혈당을 낮춘다고 광고하는 특정 기능성 식품 때문에 거리낌 없이 혈당은 유해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신체 활동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재료에 함유된 탄수화물 등이 소화 흡수되어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은 뇌와 신경계, 적혈구, 근육 등의 작용에서 중요한 에너지로 쓰입니다. 혈당치란 포도당이 혈액 속에 포함된 농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70 이하가 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상태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혈당이 50 미만이 되면 뇌 등의 중추신경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져서 식은땀과 두근거림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고 혈당이 30 이하로 밑돌면 의식을 상실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 5가지 중에서도 특히 저혈당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 해도 될 정도로 발병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혈당이 곧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의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사람은 혈당과 지질, 단백질에서만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당은 신속하게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고효율의 재료입니다. 이러한 재료가 모자라는 저혈당 상태에서는 효율이 나쁜 지질이나 단백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대중매체에서 당질 제한식 등 혈당을 낮추는 식단이 자주 소개되지만 혈당을 낮추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혈당이 부족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도가 바뀐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티솔 분비가 잘 되지 않는 부신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은 지질과 단백질, 이로부터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질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부신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은 당질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질 섭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나는 평소에 당질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섭취해서 저혈당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저혈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밥을 거르고 점심에 라면이나 가락국수 같은 당질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만에 혈당이 최고치에 이른 뒤 급하강을 하는데, 이처럼 혈당의 변동이 심하면 공복감과 조바심, 졸음 등의 불편을 부리기도 하죠. 이렇게 혈당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로 말미암아 저혈당 상태가 되면 혈당을 높이려고
부신에서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또한 야간에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죠. 이 때문에 HPA 축에 피드백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고 부신 피로를 야기합니다. 수면 부족 또한 질병을 야기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수면 부족은 우리가 겪는 불편 증상 중 하나로 수면 시간을 확보한다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 환경이나 간 해독 기능을 정상화하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양 면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구리 과잉과 비타민 B6의 부족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의 전제 조건은 생체의 시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개선해야 되는 생활 습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은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햇볕을 받는다. 밤에는 전등을 너무 밝게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잠자기 직전에는 야식을 먹지 않는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황금 시간대는 22시에서 2시 사이라는 주장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날짜가 바뀌기 전에 취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부신피로 환자들에게 9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아서 좀처럼 이른 시간대에 잠을 잘 수 없다면 남은 일을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받아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는 편이 효율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잠든 후에 90에서 120분 이내의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 얼마나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입욕입니다. 목욕을 한 직후에는 몸속의 체온이 올라가지만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기능이 작동해서 차츰 체온이 내려가죠. 목욕 후에 60분에서 90분이 지나 잠이 들면 몸통 체온이 낮아지고 손끝 발끝의 온도는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수면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항상성에 반하기 때문에 질 좋은 잠을 자기 어렵죠. 주말에 푹 자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면은 저축이 안 됩니다.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체내 환경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은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우리의 몸을 적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평온한 환경 변화에는 신체가 잘 대응할 수 있지만 태풍처럼 급격히 기압이 저하되거나 기온의 변화가 생기면 그 상황에 몸을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다가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침착하자,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 라며 자신을 타일러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면 좋겠지만 부신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덕스러운 날씨와 기온 변화에 몸이 대응하지 못해서 혈압이 상승하거나 맥박 호흡이 빨라지거나 위와 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욕저하, 나른함, 권태감,
졸음 등의 증상도 느끼죠. 기압이 낮으면 컨디션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저기압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증상과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주말에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 태풍이 오르나? 라든지 슬슬 장마가 시작되는구나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몸의 컨디션이 나빠질 것을 감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결당이 심하게 요동치지 않도록 식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노하우 같은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종종 느끼지만 의사로서 환자들의 저혈당, 만성염증, 수면 부족을 조절하는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와 신체 메커니즘은 원시시대 수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추위와 더위 같은 기후나 배고픔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오늘날에는 인간관계, 돈, 압박, 트라우마, 회사 생활, 일자리 등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그렇게 번잡해진 스트레스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몸이 대신 위험에 직면했는지 활동하기에 적합한 상황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교감신경을 우위에 서게 해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도로 긴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스트레스는 남에게 털어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도 환자와 상담하기가 워낙 조심스러워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면서 그 치료가 무척 어려운 편이죠. 환자와 조금씩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차근차근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의 효과.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한다. 운동의 효과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린다. 운동의 또 다른 효과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려서 그 기능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 ATP의 생산이 촉진되죠. 게다가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운동을 통한 체지방 감소는 피부 밑의 지방보다 내장 지방에서 효과가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TNF-알파가 적어지므로 이런 점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효과 3.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운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효과입니다. 마라톤 후에 맛보는 성취감이나 땀을 흘리고 난 뒤의 상쾌함은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분을 느낄 때에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심신의료 분야에서는 운동이 마음의 건강에 크게 관여한다는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듀크 대학교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30분간 운동을 주 3회 하게 했더니 대부분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단 치료를 종료해보니 약물요법을 시행한 환자가 운동요법을 시행한 환자에 비해 4배나 되는 비율로 우울증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운동이 우울증 약을 먹은 것과 같다라는 그 이론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견해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원시시대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어 있으므로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죠. 즉,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거나 며칠씩 회의를 지속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내 환경 상태가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칠까요? 신경 전달 물질의 혼란은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1. 영양 부족. 2. 장내 환경의 황폐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는 아미노산, 곧 단백질입니다. 그러므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당연히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애써서 섭취한 단백질이 잘 흡수되지 않아서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인 아미노산이 모자라게 됩니다. 게다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조효소도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도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장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장내 환경의 상태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이 가진 3가지 기능 중 병원체와 독소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저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한 장은 세포들 간의 밀착 결합으로 상피세포들 사이를 빈틈없이 베어서 장내의 중금속 등 환경오염 물질, 칸디다 같은 유해병원체, 식품 첨가물 따위에 나쁜 것들이 체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소나 병원체, 몸에 나쁜 음식,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장벽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장의 내층이 손상돼서 장벽에 들어선 세포 간의 밀착 결합이 느슨해지고 물질의 통과가 수월해집니다. 즉, 본래 흡수될 수 없는 덜 소화된 단백질과 유독물질이 몸속으로 흘러들어오죠. 원래 장벽을 투과하지 못하는 소화가 덜 된 음식, 노폐물, 미생물 성분 등이 체내로 누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덜 소화된 것, 노폐물 따위가 혈류에 섞여 몸의 여러 부위에 운반되면서 몸속에 염증이 일어나죠. 이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 감염증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장의 장애물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몸 안으로 누출된 병원체와 독소가 질병을 일으키는 현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 합니다. 다음은 식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은 현미가 최적입니다. 식사를 개선하려면 개인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은 현미가 좋다. 2. 콩종, 해, 채, 어버감. 3. 영양소 7가지는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4. 부신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되는 식품이 있다.
먼저 주식은 현미가 가장 적합합니다. 현미에는 백미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몇 배에서 몇십 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주식이라 할 수가 있죠. 다만 현미나 오트밀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5분도 현미부터 시작해 봅시다. 현미를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는 사람은 보리를 섞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에는 다양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단 보리에는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글루텐 유사물질인 글루텔린과 호르데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미에 함유된 아부시스산의 독성이나 피트산이 일으키는 미네랄 흡수 장애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부시스산은 식물의 건조를 막아주는 물질로서 모든 식물에 들어있는데 고농도가 아니면 독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현미 밥에 함유된 아부시스산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의학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피트산이 지닌 항산화 항암, 해독 등의 기능이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물질에 신경이 쓰인다면 현미를 48시간 정도 물에 담가 발화시킴으로써 이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물에 담가 놓는 시간을 늘려서 밥을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종, 해체, 어버감은 균형 잡힌 식사의 키워드로서 예로부터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식품을 일상의 식사에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식생활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먼저 콩입니다. 콩류. 다음은 종자류입니다. 깨나 호두, 땅콩 같은 종자류. 다음은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입니다. 채는 채소류입니다. 잎줄기 채소, 뿌리 채소, 꽃채소 등입니다. 어는 어패류입니다. 버는 버섯류입니다. 감은 감자류입니다. 부진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피하는 편이 좋은 식품. 먼저 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입니다. 정제 밀가루와 우유, 정제 설탕, 카페인, 알코올과 담배입니다. 정제 밀가루와 우유, 정제 설탕은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저도 이미 부신피로가 진행 중인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이 식품을 멀리하도록 지도합니다. 카페인은 혈당을 올리고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도 촉진합니다. 특히 부신피로가 진행 중인 사람은 카페인의 섭취를 삼가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 기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 해독 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칸디다를 살균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간에 몹시 나쁩니다. 흡연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백해무익합니다. 담배에는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과 약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량의 발암물질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외래 환자 중에는 담배를 피우는데도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사가 물어보지 않으면 흡연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신경 전달물질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자 영양학적으로 보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열쇠가 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가바 같은 신경 전달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질들의 핵심이 되는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네랄,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단백질, 비타민 B6입니다.
미네랄 가운데서도 마그네슘과 철과 아연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 미네랄은 억제계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의 원인 중 하나가 구리 과잉이라 설명했습니다. 구리 과잉을 개선하는 점에서도 구리와 관계가 깊은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연은 과잉 섭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섭취해두고 구리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되도록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초콜릿이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재료는 억제계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며 이것의 원료는 트립토판입니다. 단백질이 잘 흡수되지 않으면 트립토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져서 단백질의 흡수 장애가 일어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6입니다. 수면 부족 해소에 필수적인 또 하나의 영양소는 비타민 B6입니다. 이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가바 등의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죠. 비타민 B6는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지만 당질의 과잉 섭취와 음주 습관은 이를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내 환경을 교란시키는 식품입니다. 먼저 밀가루입니다. 최근에는 쌀가루를 사용한 빵이나 글루텐 프리를 내세운, 즉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매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밀은 장내 환경을 교란시킬까요? 글루텐은 소화하기 어려운 단백질입니다. 또한 밀가루는 혈당을 급히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글루텐에 함유된 글라이돌핀이 중독성을 부릅니다. 다음으로 장내 환경을 교란하는 식품은 우유입니다. 칼슘의 보급수단으로 학교 급식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해온 식품이 우유입니다. 누구나 우유를 식탁에 올리는 데 익숙하지만 우유에 관한 인식이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요인으로 두 가지 증상을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당불내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세인 불내증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배탈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내 환경을 교란시키는 식품은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마가린은 물론이고 유명 햄버거 체인점의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에도 들어있는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으로 감자를 튀기면 먹음직스러운 색깔로 바삭하게 튀겨집니다. 하지만 인체에는 틀림없이 해악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 지방산의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과 같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을 먹는 행위는 플라스틱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제당질입니다. 정제당질이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백설탕을 말하죠. 정제당질은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심한 피로감이나 기분 침체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강한 중독성은 각성제와 비슷해서 점점 더 단 것을 찾게 합니다. 장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보면 정제당질은 장누수의 큰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누수의 큰 원인이 되는 칸디다가 매우 좋아하는 먹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과자뿐만 아니라 요리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므로 완전히 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장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GMO 식품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은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를 만들어내는 작물은 물을 주지 않거나 햇볕을 받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해충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벌레도 싫어하는 식품을 사람이 먹어서 좋을 리 없습니다. 장내 환경을 교란하는 독소는 멀리하자. 마지막으로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켜 장에서 체내로 침입해서 각종 불편의 원인이 되는 독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대의 식생활에는 도초에 독소가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에 5가지 독소는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합시다. 1. 농약 2. 호르몬제 3. 식품 첨가물 4. 치아의 수은 충전제 5번 약. 모든 병의 원인은 만성염증, 장내 환경의 혼란, 해독 기능의 저하라고 여깁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식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저혈당에 걸립니다. 모든 질병은 이러한 근본 원인 5가지에서 비롯되죠. 저혈당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로 이어지며 부신 피로를 일으켜서 코티솔의 분비에 혼란을 주고 나아가서는 갑상생과 성호르몬 같은 호르몬의 분비 장애까지 발생시킵니다. 영양 상태가 나쁘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아서 우리 몸의 균형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장내 환경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 했던 덜 소화된 음식물이나 독소가 일으키는 장 누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칸디다를 살균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티솔의 작용으로 염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손상된 잔 점막이 복구되지 않으므로 결국 장내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 같은 증상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독소의 70%는 장에서 변으로 배설됩니다. 장내 환경의 개선 없이는 해독작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고 있어도 치료 순서가 틀려버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